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지난 동영상 강의에서 그 매개의 변증법을 즐기셨을 줄로 압니다. 아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저로서는 한 2, 30년에 걸친 작업 저희 그 학술적인 탐구 작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음, 외계의 변증법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매개자들 특히 이제 관료들이죠. 국가에 있어서는 관료들이 이 관료들의 의사, 관료 집단의 영향력이 아주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염두에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관료들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이 자본가들의 의사가 더 강하다고 이제 이론화하고 있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러면 이 관료들은 그냥 그 자본가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집행위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입장인데, 그러나 이 이론은 상당한 그 난점이 있는 것이,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만 관료들이 득세를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공산주의에서도 공산주의 관료들이 또 득세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 앞에 있었던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 연방이 사실은 그 노멘클라투라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료계층 귀족들 때문에 붕괴됐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관료와 그 이 당 간의 그 밀고 땡기기가 아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당이 거의 관료화돼 버린, 이렇게 말하면 관료주의에 잡아먹힌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관료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추세, 거시적인 추세를 설명하는 데는 매개의 변증법이 역시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 데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런저런 이론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뭐이죠? 그게 과학이거든. 보다 신빙성 있는 진실을 얻기 위하여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이니. 물론 여러분들이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이미 빠져가지고 그것을 종교적인 수준까지 신뢰를 한다. 그러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대로 믿겠지 뭐. 그래서 뭐 아주 그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에, 그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치학 개론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 이데올로기에 빠진 입장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입장은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서로 많은 주장들을 마음을 열고 서로 비교 대조해보고, 또 단순히 비교 대조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량을 갖추시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 이제
그 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정치학 개론뿐만이 아니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첫째는 멍청하니 당하지 않겠다. 음, 모르고 당하는 일이 알고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자기 책임이지. 근데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다.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이대 비극, 무지와 독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는 거였지. 그러나 말이 쉽지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점점 더 겪어 보시겠지만 그게 아주 한자로 지난한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요사이도 보면 알지만 그 공부를 꽤 많이 했다고 하는 노인들이 갑자기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은 소리를 띡띡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개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뭐 그 어른 대접을 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쉬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르신들께서 이 정치학 개론을 안 들어서 그래요. 과학적이 뭐냐고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잘 못 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 보다 신빙성 있는 진실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 열린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니까. 되게 수입 학문을 몰두하다가 보면 그런 그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진실이고 그 외의 주장들은 거짓이다는 그런 편견과 또 독단을 가지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여하튼 그 여러분들은 어떻든 어떤 종류의 학문 행위를 하든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든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또 그 각가지 주장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그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관료는 이제 지속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다는 결론이지요. 말하자면 왜 매개의 변증법이 그렇게 가니까 매개 자였는데 매개의 본질처럼 행동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다 이거지. 본말이 전도된다는 게 뭐야? 그 원래 체제의 목적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부패했다 이거지 뭐. 그래서 사실은 모순이 증가한다는 것하고 부패했다는 것하고 같은 동의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많은 정치 체제들이 그 융성을 누리다가 관료들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붕괴를 하고 외적에게 침입을 당하거나 스스로 소멸되고 또 새로운 체제가 나타나고 한 것이 인간의 역사인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거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실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경험적 증거들이 이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재밌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엄 D 앨리스는 The Essence of Decision이라는 그 연구가 있어요.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설명을 하는 책이다 이게. 이 책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외교 정책을 분석을 하는 건데 이 분석을 이분이 아주 그 앨리슨 교수가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해서 이 분야에서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1971년에 나왔는데 그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 과정 모델, 관료 정치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개의 모델로 설명을 하고 어느 모델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그 비교 대조를 했습니다.
뭐 결론은 관료 정치 모델이 가장 설명력이 높다. 이런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만 이제 알고 가면은 이 재미가 없죠. 그 조금 이게 이제 이렇게 외고 가는 것이 지금 이 과목의 목적은 아니에요. 과연 이 방식이 이 앨리슨 교수의 이 분석 방법이 과연 어떻게 진실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느냐, 진실에 가까워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쿠바라는 국가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미국이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을 때 쿠바는 여기 카리브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죠. 그 저기 그 뭡니까? 콜럼버스가 왔었을 때 이 쿠바 이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 도착한 건. 응? 그래서 그 유럽에서 올 때 이 대륙에 특히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스태핑 스톤 같은 거에서 그러니까 징검다리 같은 거에서 이게 옛날부터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러고 보니까 카리브해 해적이 생각나네. 그 카리브해 해적 기억나시죠? 에, 이 쿠바가 이제 그 스페인의 식민지로부터서 벗어나고 그 스페인의 식민지로 났을 때 이제 미국의 그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스페인하고 이렇게 전투해 가지고 미국 쿠바 지역에 대한 그러한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식민지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여하튼 점유권을 이제 받았다고나 할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쿠바는 일단 반 독립국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쿠바의 내정이 워낙 그 복잡하게 엮이다가 이제 너무 그 부패가 심해지니까 이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을 주도한 사람, 1950년대 말에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쿠바의 카스트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스트로 그러면 또 그만큼이나 유명한 또 사람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체게바라 그 쿠바 사람은 아닌데 그 이 쿠바 혁명에 같이 카스트로를 협조해서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설명하는 이 쿠바 미사일 위기 뭐 등등 해서 과정이 진행이 됐을 때 아르헨티나를 해방시켜 보려고 이 남미 대륙을 해방시켜 보려고 이제 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사살당했는데 이 쿠바의 카스트로가 이제 1959년 1월에 그 마침내 혁명에 성공을 했어요. 아바나에 입성해 가지고 이제 그 혁명 정권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 그 쿠바 정말 지저분하고 그 더럽고 그리고 부패한 국가였는데 그래도 카스트로 보니까 아주 산뜻하고 아주 그 민족주의적이고 그래서 그 좋은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뭐 뉴욕 타임즈도 막 열심히 그 칭찬을 하고 캠페인 해줬어요. 그런데 1월이 가고 2월이 가고 3월이 가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무슨 사정이 달라졌냐 그러면 쿠바의 카스트로 정부가 이 토지 국유화 특히 이 설탕 수수밭의 국유화를 추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 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기도 한데
카스트로가 혁명을 하고 보니까 이 쿠바의 대부분의 유연 토지는 이미 설탕 농장이 돼 있어요. 왜? 이제 미국의 설탕을 공급하는 기지였기 때문이지. 그게 이제 뭐 물론 밀밭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핵심적인 그 산업은 설탕 수수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 설탕 수수 밭을 그대로 그 농업 자본가들에게 맡겨놓고는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정권만 바뀌었다 이거지. 실제로 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 이 농업상을 맡아서 같이 협조를 해서 국유화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정부 재정도 튼튼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설탕 수수 농장주들이 그 자의적으로 갖다 바치는 세금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그 같이 혁명에 참여한 그, 그 인민 대중들을 만족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가장 그, 그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자산을 해외에서 국유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설탕수수 농장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카스트로가 그냥 민족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보니까 공산주의를 하려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신속하게 싸늘하게 그 쿠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뭐 난리는 이제 또 배후에서 또 이 다른 또 쿠바 이제 카스트로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카스트로 정부가 이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외부의 도움을 얻기로 했어요. 그 외부 중에서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카스트로를 도와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하나 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USSR. 그래서 이제 소련에게 우리는 당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니까 소련은 이거 웬 떡이냐 이거지. 미국은 바로 코앞에 동맹국을 가진다는 건 엄청나게 그 유용한 일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그 우선 이제 준 우호 조약을 맺고 그게 이제 1960년 5월경이에요. 그 쿠바는 소련의 동맹국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이 미국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1961년 1월에 정식으로 외교를 단절시켰어요. 응? 외교를 단절시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그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미국이 외교를 단절시켰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지. 무슨 뜻이겠어요? 해당 정부는 미국의 적이다. 미국은 해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뒤집을 수 있다. 혹은 누구라도 그 정부를 뒤집는 사람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는 외교가 단절됐다 그러면 단절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해예요. 응? 자, 이제 외교가 단절이 되고 나니까 그 긴장이 점점 증대를 하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카스트로는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이제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시작했지만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미국과의 그 관계가 더 사나워질까 싶어서 이제 좀 여유를 두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겨나냐 그러면 1961년 4월에 피익스만 침공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피익스만 침공이랑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그 인터넷에서 좋은 화면을 하나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피그만이라는 데가 여기를 여기 그, 여기 스페인어로는 바히아 데 코치네로스 그러니까 돼지 새끼들 이라는 그런 이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바히아 데 코치네로스. 그래서 그걸 영어로 The Bay of Pigs 이렇게 이제 하는데 1961년 4월에 미국 CIA가 조직한 이 쿠바의 민병대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쿠바의 쿠바를 이제 쿠바 혁명 때 쿠바를 등지고 떠난 그 망명객들 중에는 옛날에 쿠바의 군사 독재 하에서 이 활동했던 그런 군인들이 이제 꽤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수천 명을 조직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바나가 여기 있죠. 아바나 바로 코 미친 그 피그만에다가 상륙을 시켰다. 이 상륙을 시켰는데 이 애기 상륙을 시키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어설프게 됐어요. 원래 이제 계획대로 처음에 그 미군기가 와서 이제 폭격을 하고 이 주위에 저기 있는 쿠바군 진지를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륙 함정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군인하고 이 중화기들을 내리기로 돼 있었는데 우선 얘 피그만의 상륙을 할 것이라는 정보가 누설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그만뿐만 아니라 이 쿠바 전체로 카스트로가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그 혁명 때 돌려보냈던 민병대들을 다시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지키게 했어요. 특히 이제 이쪽 피그만으로 상륙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가 이제 나름의 중화기들 예를 들면 무슨 기관총이라든지 또 대공포라든지 이런 걸 배치를 해놓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CIA는 그걸 이제 무릅쓰고 여기다가 계획대로 이제 상륙을 시킨 거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자세한 정보가 부족했던지 이게 밀물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썰물이 돼버린 거야. 이런저런 이제 관료적 절차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지. 이런 작업 이런 전쟁을 하는데 관료적 절차 때문에 이게 이 상륙이 완료가 못됐 썰물이 될 때까지 완료가 못됐다는 건 너무 웃기는 일 아니? 여하튼 그래 이제 사람은 내려놨는데 중화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화기를 실은 배가 이제 이거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다시 해상으로 나갈 때 이제 쿠바에 있던 약소하지만 공군기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배를 폭격을 해가지고서는 격침을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잡힌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이 군대가 꼼짝을 못하고 여기 뻘밭에 갇혀가지고 사살당하게 됐다. 그래 다 사살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항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뻘밭에 이게 그 갇혀가지고 항복을 해서 전부 포로가 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쿠바의 카스트로 정부를 미국이 무력으로 붕괴시키려는 사인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쿠바는 이제 왔다 뜨거라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소련과의 동맹을 강화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미사일 기지를. 미국 코 밑에서 미국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다. 이건 지금도 이건 위험한 거지. 왜냐 그러면 그 미사일 속도가 있어서 그러기 전이지만 쿠바에서 쏘면 몇 분 안에 바로 워싱턴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거리다 이거지. 모스크바에서 소련 현지에서 그 미국까지 날아오려면 상당한 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요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쿠바에서 쏘는 건 꼼짝 말고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1962년 8월에 U2기가 미사일 기지를 발견을 하고 여기 이제 요거 이제 U2기가 찍은 건데 이것은 10월 14일 날 찍은 거네요. 10월 14일 날 찍어가지고 미국 그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이제 케네디 행정부가 그 10월 22일 날 쿠바의 해상 봉쇄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쿠바로부터 소련으로부터서 그 미사일을 싣고 오는 배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봉쇄를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소련 배들이 이걸 뚫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세계 제3차 대전이 발생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어느 쪽도 지금 그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간의 밀고 땡기기를 하다가 이제 그 쿠바 소련 후르시초프가 다시 배를 회항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후유증이 이제 많은 거죠. 특히 소련의 그 크루시초프 행정부가 붕괴한 것은 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의 그 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이 큰 그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상황이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미국 쪽에 이제 그 세계 3차 대전을 무릅쓰고 해안 봉쇄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그 과정에 어떠한 분석을 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앨리슨 교수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까지 이것을 설명하는 세 가지 모델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책을 읽어보면 관심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지금 관료 정치가 왜 우세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니까. 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첫째는 합리적 행위자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까지는 국가는 하나의 행위자로 내셔널 액터로 간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합리적이라는 건 뭐야? 인터레스트를 극대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인터레스트가 뭐야? 내셔널 인터레스트지. 그래서 이 미사일 위기 때 나타난 미국의 각종 결정들은 분명히 미국의 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그 결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응? 막연하지. 여하튼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바로 이제 그런 거니까. 두 번째 모델은 조직 과정 모델이에요. 오가니제이셔널 프로세스인데, 이것은 이제 이 합리적 행위자는 좀 너무 추상적이다. 국가라는 것이 한 행위자일 수가 있겠냐? 사실은 국가 안에도 여러 조직들이 있다 이거지. 여러 조직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조직들, 응? 여러 조직들이 각각이 안에서 경쟁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백악관은 백악관, 해군은 해군, CIA는 CIA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 이제 중대한 것이 소위 말 SOP라는 거 아니?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근대적인 관료들은 이 합리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틀이 바로 SOP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 행위를 할 때는 어쩌고 뭘 언제 어떻게 동원을 하고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쫙 다 있는데, 당연히 그게 백악관은 백악관의 SOP가 있고, 해군은 해군의 SOP가 있고, CIA는 CIA의 SOP가 있을 거다 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이 조직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이파시스는 뭐야 그러면 이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해군은 해군대로 이 기회에 해군 예산을 증대시키고 해군 군비를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 CIA는 CIA대로 이 기회를 틈타서 CIA의 위상을 높이고 CIA 예산을 많이 따오는데 목적이 있을 거다. 또 백악관은 백악관대로 물론 이 조직들을 다 총괄을 하고, 이 조직들의 백악관 현재 그 대통령에 충성하는 자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조직 과정 모델의 기본적인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델이 경쟁하는 모델이 바로 관료정치 모델. 여기 이제 영어로는 governmental politics라고 했지만, 사실 governmental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 안에 있어서의 person in position, 응? 어떤 위치를 가진 관료 개개인을 의미한다. 응? 관료 개개인, 대통령, 무슨 국무장관, 그 다음에 무슨 국방부 장관, CIA 국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딱 있고, 무슨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킹이나 토론 이런 것들이 이 최종 결정 아웃풋, 응? 이 아웃풋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죠. 저 앞에서 이스터너 시스템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죠. 여긴 뭐라 그랬죠? 컨버전 프로세스, 응? 컨버전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또는 블랙박스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토론 정치력이 진행돼 가지고 결정이 났다.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조직 과정 모델에서는 이게 이 안에서 이렇게 조직들이 거대 조직들이 서로 밀고 땡기고 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앨리슨 교수는 관료정치 모델을 하나 더 추가를 했다 이거지. 그래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분석을 했다 이거지. 각각 그 가설이 있고 가설의 명제가 있고 가설의 그 저기 이 상관관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일어난 사건들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관료정치 모델이 가장 설득력이 있더라. 요 결정이 이 해상봉쇄한 이 결정이 알고 보면 이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 그 관료들이 자신의 파워,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들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지.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직 과정에 있어서의 그 조직이 여기서는 개인으로 이제 환원돼 버리는 거지. 개인. 물론 이 조직들은 이 개인들은 다 그 자기들의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조직 과정으로 설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여기 가설로 봐서는 안 맞는다는 거지. 뭐냐면 SOP가 있는데 그러면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SOP대로 행동했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 그렇지를 않더라 이게. 국무장관은 이 밀고 당기는 이 과정 내부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지위에 가장 그 파워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달성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응?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개자들 즉 관료들에게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아니죠. 관료들에게 기대했던 건 사실 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아니었어요. 국익이 있다 이게. 그러면 전 관료들이 이 국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앨리스는 어떤다는 거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각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더라는 거지. 뭐, 그 외교정책에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외교정책 아닌 무슨 세무정책이라든지 무슨, 개발정책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자신들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하고 연관이 있게 되는데 말이죠. 자, 이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하면 이론상으로는 관료 정치가 대단히 더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우월한 관료 정치 문제는 국민 전체의 복지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 제가 그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그러니까 여기는 투명성지수예요. 0부터서 100까지. 투명성지수가 높을수록 뭡니까? 국민소득도 높다 이런 거지.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회기선을 그려보면 뭐 아마 이렇게 이제 회기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투명성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부패가 덜 될수록 그 경제 성장도 높다. 이러한 명료한 결론은 사실은 이건 그 무슨 최근에 무슨 연구 결과로서 보완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인류가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한 일에 아주 상식이고 교양이고 공통된 결론입니다. 사실 이건 아주 명제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관료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나라에는 당연히 그 성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성장을 못한다 이게. 이제 여기도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지금 뭐 관료의 그 투명성 같은 건 떨어지지만 그 나라의 그 천연자원이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이제 소득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 한국은 사실은 대단한 나라예요. 천연자원도 별로 없고 관료들도 알고 보면 좀 별론데, 그러나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은 투명성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다 이거지. 응?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끝에는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정말 그 존경받아 마땅한 나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혹시 그 시간이 되면 덴마크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의회에 출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자전거 타고 국회에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싶은데, 여하튼 그 이 투명성 지수와 국민 1인당 총생산이라는 것으로서 명쾌하게 보이듯이, 어떻게 하면 이 관료 정치 폐해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관료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은 이제 그 정치 과정에 있어서 관료 문제를 굉장히 오래 다루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정치학 개론을 듣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미래의 관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그 좋은 전통이 있어서 그냥 관료로서 뷰로크래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무원이지, 공무원. 영어로 하면 퍼블릭 서번트. 응? 공공의 직무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좋은 전통인데, 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려는 거야 뭐 뻔하죠. 뭐 직업적 안정성, 소득 보장, 뭐 그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봉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관료 정치 모델에 빠지게 되네요. 그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학습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 폐해를 줄일 수 있는데, 상당 부분은 공부만 하느라고, 시험 공부, 고시만 하느라고 그 기본적인 교양을 쌓지를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관료가 되고 나서는 그 천지를 모르고 그냥 그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지. 지금 검찰들처럼 말이에요. 왜 검찰이 됐는지가 이제 확실치 않을 정도로 아주 소수는 아니고 뭐 한 절반은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욕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이 교양을 좀 증진시키는 조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하튼 검찰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관료들이 일단 관료를 오래 하다가 보면 그 관료 정치에 깊이 빠져서 그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관료 문제의 해결책, 매우 오래된 그러나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관료 문제의 문제다. 오래된 미래라고도 표현을 하죠. 응? 오래되었지만 해결이 못 돼서 이게 미래에도 닥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이게 아주 매개의 변증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몇 가지 해결책들이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감사 각종 감사기구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민영화로 해결을 해보려는 시도도 있었죠. 이게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뭐 주구장창 부르짖었던 바로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관료제가 문제다. 아, 그러면 관료를 줄이면 될 거 아니냐, 관료를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예, 그렇게 단순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학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관료제가 문제라는 것이 그 이름이 관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바로 매개의 변증법이에요. 관료라는 매개자가 점점 더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였거든. 그럼 뭐 시장 기구를 활용하면은 그러면 되는가? 천만의 말씀. 시장 기구는 지금 신자유주의자들의 그 시장 기구에서 액터는 누구예요? 기업 아니에요. 그럼 기업에는 기업 내에서는 관료 문제가 없습니까? 이름만 관료라는 걸 안 썼을 뿐이지 대기업 안의 관료 문제도 국가의 관료제 문제만큼이나 심각해요. 응? 그것은 그 이 매개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걸로 해서 뭐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극히 단견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도 민영화로 해결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기 상황을 닥치면은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런 거 이제 느끼게 되는데, 여하튼 그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등장한 적이 있다. 이제 재밌는 건 외부 발주를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료제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료의 그 업무 영역을 줄이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외부 발주를 해가지고 이 관료들이 그 부패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거다. 이제 이런 거지.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바우처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 바우처는 그 잘 번역을 않고 그냥 바우처로 하는데, 말하자면 물표를 주는 거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소녀 가장이라든지 노인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줄 때는 현찰을 주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현찰을 나눠주는 관료의 손에 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30만 원짜리 딱 물표를 써가지고 관료가 하는 일은 물표를 나눠주는 일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물표로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면 그 물표를 받은 그런 가게에서 그 물표를 모아가지고 이제 물표 액수만큼 이 정부에 요청을 하면 정부가 현찰을 준다. 이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관료의 손에 돈이 왔다 갔다 않게 하려는 것이 이제 이 바우처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외부 발주보고도 이제 뭐 기본 맥락은 같은 거죠. 옴부스만을 활용한다. 이런 게 이제 옴부스만 이게 이제 스웨덴어라고 합니다. 아주 스웨덴 쪽에서 거긴 또 저기 뭡니까? 그 스웨덴 쪽에 배 타고 다른 데 침략했던 그 종족이 뭐죠? 바이킹족들이 무슨 또 옴부스만을 했던가 봐요. 그 참 재밌는데, 이 옴부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 감시자들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옴부스만을 위촉하면 위촉만 끝나고 이제 선정만 끝나면 의회도 손을 안 대고
독립적으로 이 관료들을 감시해서 시민들의 불만 사항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게 이제 이 옴부스만의 경우는 사실은 그 불만 사항을 접수해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 요것은 또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있었던 호민관 제도와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 호민관도 이제 옴부스만하고 같은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호민관에 있어서는 그 행정 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세계사 하면서 봤을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한 그 권한이었죠, 사실은 호민관이. 근데 이제 황제 제도가 이제 정착하면서 공화정이 끝나고 로마도 황제정으로 가면서 황제가 이 호민관의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백성의 호민관이라는 칭호를 황제가 갖는 거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황제가 의회라든지 다른 뭐 각종 관료 기구들의 행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그걸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죠. 이 막강한 권한 아니겠어요? 이 옴부스만 제도를 이제 채택하는 건데 그 한국에서는 이제 이 옴부스만 제도를 그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총리실 산하에 뒀었고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것으로 이제 좀 더 권한을 강화했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이 불편 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해당 관청으로부터서 그 시정 요청을 한다든지 또 답변을 하게 요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또 그 꼭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뭐 개별 조직에서 옴부스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아주 시민단체에서도 따라서 옴부스만 제도를 활성화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냐 그러면 소위 감시자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감시하는 자는 누가 감시할 것이냐 이게요. 그래 이제 뭐 감시하는 자가 부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누군가가 그 부패를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누가 감시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현실상으로는 그 관료의 수준 또 그 체제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 문화적 수준에 따라서 이 딜레마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적 제도를 통해서 투명성 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전진하자는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사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협치 모델을 사용하자는 거지. 가버넌먼트가 아니라 가버넌스다 이거지. 응? 협치 모델을 등장시키자. 그 협치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섹션에서 이제 법에 관해서 좀 논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역사상으로 수많은 관료 부패 문제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인상적인 사례들이 바글바글 하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행정학 쪽에 가가지고 그 행정학 강의를 들으면은 또 많이 소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정치 과정의 또 하나의 특징인 법에 대해서 간략히 달아보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